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거닐며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지구상 모든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가 담긴 40억 년이라는 장대한 시간의 파노라마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바로 당신, 그리고 우리 몸속 모든 세포는 태초의 바다에서 시작된 아주 오래된 리듬에 맞춰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허밍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 이 땅의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거나 물고기가 바다를 헤엄치기 훨씬 이전에 분자 속에 새겨진 생명의 노래입니다. 바로 진화라는 이름의 교향곡이죠.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 우리가 지구의 시계를 거꾸로 되감을 수 있다면 화학물질로 부글거리던 원시 바다와 서서히 움직이는 대륙, 그리고 창조와 파괴의 순환 속에서 나타나고 사라졌던 무수한 생명의 세계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지느러미가 다리로 변하고 비늘이 깃털로 바뀌며 언젠가 자신들이 탐험하게 될 하늘 아래 영장류가 두 발로 일어서는 경이로운 장면들을 말이죠. 진화의 이야기는 단순히 돌 속에 묻힌 화석이나 DNA에 숨겨진 유전자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40억 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적응과 멸종, 그리고 혁신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끝없는 실험을 통해 어떻게 보고, 숨쉬고, 생각하고, 또 경이로워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는지에 대한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100가지의 놀라운 사실들을 통해 생명의 첫 불꽃부터 인간 정신의 복잡성에 이르기까지 그 장대한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어떤 사실들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종을 뛰어넘는 위대한 진실을 드러낼 겁니다. 지구의 생명은 단일한 사슬이 아니라 물질과 시간이 엮어낸 거대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그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풍부한 지식의 여정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지식의 빛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태초의 지구로 시간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숲도, 물고기도, 심지어 우리가 발을 딛고 설 단단한 암석조차 없었던 시절, 지구는 불과 수증기로 뒤덮인 불안정한 행성이었습니다. 약 46억 년 전, 갓 태어난 태양의 잔해들이 뭉쳐져 형성되었죠. 우리는 지르콘 결정과 같은 광물에 보존된 방사성 시계를 통해 이 나이를 읽어냅니다. 가장 오래된 지르콘은 무려 44억 년 전에 이미 지구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고여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바다가 놀라울 정도로 빨리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첫 번째 풀은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륙은 태아처럼 작았고 하늘은 화산가스로 두꺼웠으며 달은 너무 가까워서 젊은 바다를 가로질러 숨쉬듯 거대한 조수를 일으켰습니다. 에너지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번개가 내리치고 강렬한 자외선이 쏟아졌으며 심해 열수구에서는 뜨거운 열기와 광물들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화학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질서를 잡기 시작했죠. 화학이 어떻게 생물학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은 과학계의 가장 대담한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유레카 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증거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단순한 분자들이 더 복잡한 분자로 조립되고 정보가 스스로를 복제하기 시작하며 물질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수확하는 법을 배우던 시기입니다. 1950년대의 밀러 유리 실험은 원시 대기 성분에 전기 스파크를 가하면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의 실험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얕은 웅덩이의 자외선은 뉴클레오타이드를 엮어 짧은 RNA 가닥을 만들 수 있고,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하는 과정은 마치 자연의 실험실처럼 재료들을 농축시킵니다. 이러한 가능성들 가운데 RNA 세계 가설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RNA는 DNA처럼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면서도 단백질 효소 없이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역할 덕분에 RNA는 최초의 자기 복제 시스템의 강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만약 원시 RNA가 보호막 역할을 하는 작은 거품 안에서 형성되었다면 진화는 즉시 시작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거품, 즉 세포의 원형은 만들기 쉬웠습니다. 원시 지구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지방산은 물속에서 작은 구체를 형성하죠. 이 원시 세포들은 더 많은 지방산을 흡수하며 성장하고 흔들리면 분열하며 선택적으로 물질을 투과시키는 막을 갖추게 됩니다. 에너지는 화학을 신진대사로 전환시킨 열쇠였습니다. 심해의 알칼리성 열수구는 오늘날 우리 세포가 양성자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유사한 자연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초기 생명체가 스스로 에너지 시스템을 발명하기 전에 지구화학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법을 먼저 배웠다는 매혹적인 암시와도 같습니다. 생명이 일찍이 출현했다는 증거는 암석에 남아 있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불리는 미생물 군집 화석은 호주와 그린란드에서 약 35억 년에서 37억 년 전의 지층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지구가 거주 가능해지자마자 생명이 거의 즉시 나타났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초기 생명체들은 소박하지만 혁명적인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햇빛을 이용하되 산소를 방출하지 않는 광합성을 하다가 나중에 시아노박테리아가 물을 분해하여 폐기물로 산소를 내뿜는 위대한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행성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바다에 녹아있던 철과 산소가 반응하여 해저의 붉은 녹층을 만들었고 마침내 약 24억 년 전 대산화 사건을 통해 대기 중으로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훗날 동물이 숨 쉴 수 있는 하늘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당시의 많은 혐기성 생물에게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한 생물의 폐기물이 다른 생물에게는 혁명이 되는 순간이었죠. 최초의 보편적인 언어는 말이 아니라 유전 암호였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세포는 박테리아에서 고래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일한 사전, 즉 세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규칙을 사용합니다. 이 놀라운 보편성은 모든 현대 생물이 루카, 즉 마지막 보편적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루카는 최초의 생명체는 아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생명체의 분기점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조상이었습니다. 이 장대한 가족의 유사성은 우리가 보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세포가 DNA를 복제하는 방식, 세포막을 만드는 방식, 에너지를 수확하는 방식까지. 우리는 모두 수십억 년 전 시아노박테리아가 바다를 뒤덮었을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종류의 재료로 만들어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숨어있는 정교한 연속성입니다. 성캄브리아기 대부분 동안 생명은 바다를 미세한 활동으로 물들이고 해저에 층층이 미생물 매트를 쌓는 단순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약 5억 4,100만 년 전 지질학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복잡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 시기를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동물문의 다양성과 신체 구조가 놀라운 속도로 나타나고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구의 역사가 아주 인내심 있는 내레이터가 진행하는 긴 다큐멘터리라면 이 부분은 배경음악이 웅장해지고
카메라가 새로 발명된 생물들을 빠르게 비추는 몽타주 장면과도 같을 겁니다. 캄브리아기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단한 부분, 즉 골격의 등장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몸에서 뼈대를 갖춘 몸으로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껍질과 뼈는 포식자로부터의 방어수단이자 근육이 붙는 발판이며 새로운 종류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시기 포식 활동은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캐나다의 버제스 세일과 중국의 청장동물군 화석지는 부드러운 조직까지 정교하게 보존되어 당시 생태계를 엿볼 수 있는 창을 열어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복잡한 겹눈과 먹이를 낚아채는 가시 돋친 부속지를 가진 수영하는 사냥꾼 아노말로카리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수정처럼 투명한 방해석으로 된 렌즈를 눈에 박은 삼엽충도 있었죠. 이는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정밀 광학 장치와도 같았습니다. 머리에 5개의 눈이 달리고 유연한 코끝에 집게가 달린 오파비니아도 있었습니다. 이 생물들은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하지만 움직이고 먹고 감각하는 몸을 만드는 초기 실험의 실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현존하는 거의 모든 주요 동물 문의 기본 설계도는 바로 이 캄브리아기에 탄생했습니다. 절지동물, 연체동물, 그리고 우리 척추동물의 조상이 속한 척삭동물까지 말이죠. 이러한 복잡성이 폭발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몸의 형태를 결정하는 유전적 도구 상자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바다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더 크고 활동적인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포식자의 등장은 피식자들이 갑옷, 가시, 빠른 속도 등 다양한 방어 전략을 진화시키도록 부추기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눈의 진화는 이 군비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멀리서 먹이를 탐지하고 포식자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생존 경쟁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캄브리아기는 가능성의 청사진을 남겼습니다. 절지동물의 설계도는 훗날 곤충, 거미, 갑각류로 재사용되었고, 척삭동물의 설계도는 어류를 거쳐 양서류, 파충류, 조류, 그리고 포유류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깊은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의 기원을 찾을 때 우리는 단 하나의 위대한 조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억 년 전부터 계승되어 온 설계 규칙과 감각 도구, 그리고 발생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가 긴 교향곡이라면 대멸종은 오케스트라의 특정 섹션 전체를 침묵시킨 후 새로운 악기들이 무대에 오르도록 하는 천둥 소리와 같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복잡한 동물이 나타난 이래로 5번의 대규모 멸종 사건을 꼽습니다. 첫 번째는 약 4억 4,400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말에 닥친 빙하기였습니다.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얕은 바다의 서식지가 사라졌고 해양 생물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본기 후기에 장기간에 걸친 위기였습니다. 식물이 육지를 뒤덮으면서 강의 영양분이 바다로 흘러들어갔고 이로 인한 부영양화가 심해의 산소 부족을 일으켜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약 2억 5,200만 년 전 페름기 말 역사상 최악의 대멸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화산 활동이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며 지구 온난화와 해양 산성화를 일으켰습니다. 해양 생물의 90% 이상, 육상 척추동물의 70%가 멸종했습니다. 한때 바다를 지배했던 삼엽충도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나는 봄꽃처럼 이 대재앙 이후 살아남은 생명들은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약 2억 100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말에 발생했습니다. 역시 거대한 화산 활동이 원인이었으며
이 사건은 공룡의 시대를 여는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경쟁자들이 사라진 텅 빈 무대에서 공룡들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5번째 대멸종은 6,600만 년 전 거대한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에 충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충돌로 인한 먼지와 그을음이 하늘을 뒤덮어 햇빛을 차단했고 광합성이 멈추면서 먹이 사슬이 붕괴되었습니다. 조류를 제외한 모든 공룡과 수많은 해양 파충류, 암모나이트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 5번의 거대한 시련은 생명의 역사가 결코 순탄한 오르막길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새로운 봉우리와 갑작스러운 절벽, 그리고 구불구불한 계곡으로 점철된 탐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폐허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싹텄고 생명의 오케스트라는 연주자들을 바꾸어가며 그 장엄한 교향곡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파충류의 시대는 트라이아스기 후반, 판게아라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 위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공룡들은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날렵하고 빠른 2발로 걷는 작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다 트라이아스기 말의 대멸종으로 경쟁자들이 사라지자 공룡들은 비어있는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며 기회를 잡았습니다. 쥐라기와 백악기 동안 공룡들은 거의 모든 육상 생태계를 지배하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분화했습니다. 목이 긴 거대한 초식 공룡 사우로포드, 육식 공룡의 대명사인 티라노사우루스가 속한 수각류, 그리고 갑옷으로 무장한 안킬로사우루스나 머리에 뿔과 프리를 가진 강룡류 등이 그들입니다. 사우로포드들은 육상동물이 도달할 수 있는 크기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그들의 뼈는 무게를 줄이면서도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벌집처럼 내부가 비어 있었고 현대조류와 유사한 효율적인 호흡 시스템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수각류는 포식의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기 후반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뼈를 으스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턱 힘으로 먹이 사슬의 정점에 섰습니다. 하늘은 또 다른 파충류, 익룡의 무대였습니다. 익룡은 새보다 수천만 년 앞서 동력 비행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들의 날개는 길게 늘어난 4번째 손가락과 발목 사이의 뻗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바다 역시 거대한 해양 파충류들의 세상이었습니다. 돌고래처럼 생긴 어룡, 긴 목을 가진 플래시오사우루스, 그리고 백악기 후반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모사사우루스가 있었습니다. 공룡과 새의 경계는 화석 증거가 쌓이면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발견된 시조새 화석은 깃털 달린 날개와 함께 이빨과 긴 뼈꼬리를 가진 파충류와 조류의 특징을 모두 보여주는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21세기 중국 랴오닝성에서 발견된 수많은 깃털 공룡 화석들은 깃털이 처음에는 비행이 아닌 보온이나 과시용으로 진화했다가 나중에 비행에 적합하게 변형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새는 단순히 공룡의 후손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공룡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대했던 파충류의 시대는 소행성 충돌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산은 살아남았습니다. 공룡의 한 갈래였던 새들이 살아남아 이야기를 이어갔고 그들이 사라진 빈자리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들을 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소행성이 남긴 희미한 하늘 아래 신생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파충류의 시대 동안 변방에 머물렀던 작고 따뜻한 피를 가진 생물, 바로 포유류가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크기, 식단, 움직임, 그리고 지능에 대한 빠른 실험의 시대였습니다. 포유류는 그들의 몸에 내재된 규칙 덕분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신진대사와 털로 체온을 유지했고 저드로 새끼를 먹였으며 정교한 청각과 강력한 턱, 그리고 유연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신피지를 가진 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많은 포유류가 육지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동안 일부는 물로 돌아가 포유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신을 겪었습니다. 바로 고래의 조상입니다. 약 5천만 년 전 사슴 크기의 육상 포식자였던 그들은 강가와 얕은 해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그들의 뒷다리는 퇴화하고 앞다리는 지느러미로 변했으며 콧구멍은 머리 꼭대기로 이동했습니다. 이빨 고래류는 소리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고 수염 고래류는 이빨 대신 거대한 수염으로 플랑크톤을 걸러먹으며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로 진화했습니다. 육지에서는 새로운 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이오세의 초원이 확산되면서 풀을 뜯는 초식 동물들이 번성했습니다. 이에 마초 말의 조상은 여러 개의 발가락을 가진 작은 숲속 동물에서 단단한 땅 위를 빠르게 달리기 위해 하나의 발가락만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대륙의 움직임은 이 서사를 조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립되었던 호주와 남아메리카에서는 다른 대륙의 포유류와는 다른 독특한 동물군이 진화했습니다. 그러다 약 300만 년 전 파나마 지엽이 솟아오르면서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 연결되었고 아메리카 대교환이라 불리는 대규모 동물 교류가 일어났습니다. 신생대 후반, 기후는 전반적으로 냉각되었고 빙하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매머드와 검치호랑이 같은 거대 동물들이 이 추운 환경에 적응하며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 동물들의 시대는 새로운 포식자의 등장과 함께 막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식을 두 번째 유전체처럼 축적하고 돌을 날카롭게 다듬을 줄 아는 손을 가진 존재, 인류였습니다. 포유류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영장류가 다른 많은 종의 미래를 결정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을 뿐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주제 중 하나는 사회적 지능의 확산이었습니다. 코끼리는 슬퍼하고 기억하며 늑대와 사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사냥을 합니다. 포유류의 뇌는 단순히 반사작용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교육을 통해 한 세대 안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9세기는 세상이 질서정연하고 고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자연학자들은 종이 창조된 모습 그대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무대 위로 딱정벌레와 따개비를 사랑하고 긴 산책을 즐겼던 한 조용한 영국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은 진화를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화의 시험 가능한 원인, 즉 자연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을 부여했습니다. 그의 견습 기간은 비그로 항해였습니다. 5년에 걸친 여정 동안 그는 남아메리카에서 거대한 나무늘보 화석을 발견하고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섬마다 부리 모양이 다른 핀치새들을 관찰하며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경제학자 토머스 멜서스의 인구론을 읽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손이 태어나고 개체들 사이의 생존과 번식에 영향을 미치는 형질이 변이가 있다면 약간의 이점을 가진 개체들이 더 많은 자손을 남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러한 차이가 축적되면 집단은 변할 것입니다. 자연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윈은 1859년 11월 종의 기원을 출판했습니다. 그것은 책의 형태를 띤 지질학적 사건과도 같았습니다. 복잡성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설계자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다윈은 유전의 원리를 알지 못했지만 20세기에 들어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재발견되고 집단 유전학과 결합하면서 현대 종합설이 탄생했습니다. 이로써 진화론은 유전자 수준의 미세한 변화부터
대륙을 가로지르는 화석 기록의 거대한 흐름까지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진화론은 혈연 선택, 유전자 중심적 관점, 그리고 세포 내 공생과 같은 새로운 차원을 더하며 발전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원래 독립된 박테리아였다가 다른 세포 안으로 들어와 공생하게 되었다는 세포 내 공생설은 진화가 경쟁뿐만 아니라 합병과 연합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생명의 나무는 때로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험실과 자연 현장에서 진화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돌연변이는 필요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발생하지만 선택은 결코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정 환경에서 더 잘 작동하는 변이를 일관되게 선호하는 과정입니다. 진화는 완벽이나 인간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물리 법칙과 역사에 제약받으며 가능성을 탐험할 뿐입니다. 화석, 비교 해부학, 발생학, 생물지리학, 그리고 분자 생물학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분야의 수많은 증거들이 모두 진화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윈의 혁명은 단순히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고정된 세계관에서 역동적인 세계관으로, 설계에서 유래로, 기적에서 메커니즘으로의 거대한 사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가치를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규칙이 시간과 상호작용하여 눈과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떡갈나무와 문어와 친족이며 우리 몸은 고대의 해결책과 타협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장 깊은 전기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코드에 쓰여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A, C, G, T의 글자로 된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알파벳으로부터 세포는 단백질, 기관, 그리고 생태계 전체를 구축합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 암호를 사용하여 20개의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1970년대 칼 루즈는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리보솜 RNA 서열을 비교하여 생명의 나무가 박테리아, 고세균, 진핵생물의 3가지 거대한 영역으로 나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전자는 역사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진화가 가장 선호하는 도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복제하고 변형하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우연히 복제되면 하나의 사본은 기존의 역할을 유지하고 다른 사본은 자유롭게 변이하여 새로운 기능을 획득할 기회를 얻습니다. 남극 어류가 소와 효소 유전자를 변형시켜 부동 단백질을 만들어낸 것처럼 주방 도구가 겨울 외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의 변화는 단백질 암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유전자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발현되는지를 조절하는 스위치 영역에서도 일어납니다. 같은 유전자라도 발생 과정의 다른 시점이나 다른 조직에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절의 변화는 급격한 형태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또한 생명의 나무는 깨끗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박테리아들은 수평적 유전자 전달을 통해 종의 경계를 넘어 유전자를 교환합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의 유전체 상당 부분은 고대 바이러스 감염의 흔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일부는 태반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도록 재활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전자 코드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가장 깊은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과 협력, 점진적인 변화와 갑작스러운 도약, 그리고 우연한 실수와 필연적인 선택이 빚어낸 한편의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
그리고 지구 곳곳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40억 년에 걸친 생명의 여정, 어떠셨나요? 태초의 화학수프에서 시작하여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기까지 진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겸손함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한 장면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새겨진 고대의 리듬을 느끼며 우리가 이 생명의 그물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